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선창 1호와 급유선 충돌 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양시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또다시 해상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휴일 낚시에 나셨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3일 새벽 인천 영흥대교 인근에서 낚시어선 선창 1호가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낚싯배 타고 있던 22명 중 7명 구조됐으나 15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두 선박이 교각 사이의 좁은 수로를 지나려다가 충돌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시 승선자들은 모두 구명의를 착용했으며 탑승 인원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사건 발생 2시간 반이 지나서야 배 안에 있던 승객 3명을 구조했으며 구조 과정이나 안전관리 등에서 많은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영흥파출소에서 구조 보트가 출동 명령을 받은 후 13분이 지나서야 출항한 것은 전용 계류장이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고 야간 항해 레이더가 없어 이동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조 헬기가 사고 1시간 15분 만에 도착한 것은 의문입니다. 그 빠른 출동과 인명 구조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초동 대응 부실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해상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해왔고 또 해상 사고 발생 시에 수중 구조에 골든타임을 1시간으로 정해 운용 중이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재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취재 내용과 쟁점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초동 대응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의 교훈이 현실에선 잊혀진 게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양시장 기자, 이번 사고의 쟁점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바다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이른 아침이죠. 오전 6시에 인천 영흥도 진두항을 출발한 낚싯배 선창 1호가 출발 5분여 만에 전복됐습니다. 336톤 규모의 급유선과 충돌해 벌어진 일인데요. 사고로 선창 1호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승객 22명이 모두 물에 빠졌고 안타깝게도 이 중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번 사고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우선 해경의 늑장 대처 논란을 들 수 있는데요. 6시 5분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1분 뒤인 6시 6분 해경 영흥파출소와 잠수구조 능력을 갖춘 인천구조대에 동시에 출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중 전문구조대의 현장 도착 시간은 7시 17분, 사고 발생 이후 1시간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늑장 출동 논란이 일자 해경은 선착장 인근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뒤에 민간 구조선으로 현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형 보트가 고장으로 수리 중이었고 당시 가동할 수 있는 구형 보트도 구형 보트를 이용해서 사고 지점까지 가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경 본부의 지시를 받은 해경 파출소의 구조 보트도 출동 지시 36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선착장에 민간 어선들이 함께 묶여 있어서 사고 현장에 곧장 갈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또 야간 항해를 위한 레이더가 수리 중이어서 유간에만 의존해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됐다가 2년 8개월 만에 부활한 해경이 아직 골든타임을 지키기에는 멀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낚시 어선의 허술한 관리 실태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낚시는 많은 애호가가 있는 대표적인 레저 활동입니다. 정부는 영세 어민의 부수입을 늘려주자는 취지로 지난 1995년 낚시 어선업법이라는 법을 제정했는데요. 10톤 이하 배에 구명조끼나 소화 장비 등 기본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낚시 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입 문턱이 낮다 보니까 낚시 어선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동시에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부수입을 확보해주자는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낚시 어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겁니다.
실제 제가 인천 영흥도에서 취재해 보니 전체 마을 주민의 한 70% 정도가 이 낚시 어선업에 매달리고 있고 실제 어업을 하는 주민들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네. 문제는 허술한 관리 규정입니다. 승객을 싣고 바다로 나간다는 점에서 여객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규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원의 경우에 여객선은 2명 이상 있어야 하지만 낚싯배는 1명만 있으면 되고 또 10톤 이하 같은 규격일 경우에 승선할 수 있는 사람 수도 훨씬 많습니다. 선장 혼자 승객 20명을 태우고 바다에 나가도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바다에서 많은 낚시 승객을 일일이 응대하다 보면은 조타시를 비우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대처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강한 파도에 뒤집혀서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돌고래호도 이번에 사고 난 선창 1호와 9.77톤으로 규격이 똑같습니다. 예. 낚싯배에 의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이후에야 관련 제도를 들여다보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텐데요. 평가원님은 보도 내용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 사고에 대해 YTN 뉴스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선창 1호 선장의 시신이 발견되어 흰천에 덮인 모습을 그 정사진으로 보여준 부분과 유족들이 오열하면서 쓰러지는 장면을 근접 취재해 방송하는 것은 그 선정적인 영상 취재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 예방 대책이 중요합니다. 최근 그 낚시 인구 증가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그 안전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2년 전에도 추자도에서 낚싯배가 전복돼 18명이 사망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낚시 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낚시 어선 사고는 2013년 77건이었던 것이 2016년 2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낚싯배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출항 조건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사건 사고 보도에 대한 부분은 시청자의 알 권리가 먼저냐 아니면 피해자 보호가 먼저냐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양시장 기자, YTN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YTN은 보도윤리에 입각해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최대한 배려해서 보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적인 보도보다는 시청자와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집중해서 취재하고 또 보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같은 대형 사고가 2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낚시 이후 증가와 함께 사고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낚싯배의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86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208건까지 늘었습니다. 또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단속 건수도 비슷한데요. 2014년 139건에서 2015년 53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853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2년 전 발생한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사고를 말씀드렸는데요. 20명 남짓 탑승한 낚싯배가 뒤집혀서 대형 인명 참사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번 사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추자도에서 났던 돌고래호와 달리 영흥도 낚싯배는 관련 규정을 지켰습니다. 또 구명조끼 착용은 물론 출항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15명이나 숨지는 참사가 또 발생하자 정부는 낚싯배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정부 당국이 판단한 것인데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1995년 제정된 법을 이제는 수정할 때가 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낚시 전용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관리가 허술해졌다는 앞선 지적에 따른 겁니다. 특히 물고기를 넣어두는 어창을 개조한 객실은 전복 사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선창 1호도 어창을 개종해 선실, 객실로 만들었는데요. 이 객실 안에 있던 승객 14명 중 11명이 숨졌습니다. 네. 최초 바다에서 발견된 6명 중 2명만 숨진 것에 비해서 오히려 객실 안이 더 위험하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낚시 전용선을 일반 어선과 구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선에 주었던 각종 혜택을 끊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어업용 면세율을 공급할 수 없는 등 겸업 어민들의 소득 감소도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전기준은 여객선 수준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최대 22명이 탈 수 있는 9.77톤 낚싯배의 승선 정원을 줄이고 구명 뗏목과 자동 식별 장치 AIS 등 안전장비는 의무적으로 달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최대 3년인 안전성 검사 주기는 1년으로 단축됩니다. 예. 낚싯배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등 안전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이번 사고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좁은 바닷길, 협수로라는 표현이 그렇죠. 등장했는데요. 네. 제가 현장에서 취재해 보니까 낚싯배 선주들이나 어민들은 이 300톤급 이상 중대형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컸습니다. 네. 일부 어민들은 언젠가 사고가 날 줄 알았다 이런 말까지도 했을 정도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영흥대교 앞바다는 평택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평택항 입항을 해야 하는 중대형 선박이 자주 이용하는 길인데요. 사고 첫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육안으로도 300톤급 이상의 선박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바닷길도 일반 도로와 같아서 큰 배라고 해서 특정 구역을 다니지 않도록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이후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해경 역시 정부와 함께 낚싯배 선원수를 늘리는 방안, 또 영업구역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선 국회 현안보고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낚싯배 승선객에 대한 해경의 초동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창 1호와 급유선 충돌 사고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양시창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11월 30일에 있었던 YTN DMB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이라는 것이 우선 건축물에 관한 설명을 들어가게 되는데 건축학과 이강근 교수님께서 장황한 설명으로 이 경복궁 사정전 주변의 건물들, 문의 이름, 방위와 계절의 일치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제가 미술에도 관심이 있고 경복궁도 저한테 생소한 건물이 아닌데도 어느 정도 도식적인 면이나 CG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지금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면은 저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권위자가 다소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말을 줄 때 가능하면 경복궁의 좋은 모습으로 결말을 주어서 시청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경복궁의 처참했던 흑역사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내비추면서 경복궁의 우수성에 대해서 좀 더 마무리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아닌가. 사실 군산이라고 하면 역사적인 것과 관련해서 군산하고 어떤 큰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 프로그램에서 군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정말로 조명이 된 정말로 기획 의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경복궁하고 실학편은 저도 처음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정작 프로그램을 보면서 경복궁 안에도 이러한 정말 제가 몰랐었던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좀 입체적인 역사관, 단순히 평면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좀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해를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함께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더 주셔서 프로그램 제작에 해주신다면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알아야 될 우리 역사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전파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었는데 실제로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됐고요. 경복궁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실학 학교 다니면서 수차례 많이 배웠었고 하지만 누가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뭔가 참 덮여져 있는 뭔가 베일에 덮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새로운 내용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경복궁의 뜻을 설명하면서도 여기서 보면 시경의 한 구절이라고 하는데 자막에 그 시경의 한 구절의 그 원래 센텐스를 좀 표현하고 그 내용이 어떤 뜻이었다는 걸 좀 자막이라도 좀 표현해 주셨으면 시청자들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말로만 해설하시는 분이 지나가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그렇다고 설명이 자세하게 된 부분들도 많았지만 팔작 지붕 그리고 태극사상, 8개 원리, 좌미원 같은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런 원리로 경복궁의 부속 건물들이 건축되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이게 또 의문에 의문을 낳는 이런 지식의 지식을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는 이런 단어들만 위주로 나열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었고요. 그 실학 얘기가 나오는데 제목이 좀 오버했다.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했는데 마치 그 실학이 조선시대 그 사회적 변동의 중요한 사상적 흐름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조선시대를 말 그대로 제목처럼 르네상스로 꽃피우게 했던 그런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학은 그 시대의 조선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장 적확하고 또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그런 학문적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리학적 질서를 대체하지는 못했잖아요. 만약 그때 실학이 몇몇 북학파라든지 실학파 학자들에 의해서만 주장되고 일부 정리학의 선생처럼 일부 실천되고 한 데서 끝나지 않고 성리학적 질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 조선시대 후기의 주류 학문이 되었더라면 그 정치적 이데올기까지 갔다면 조선이 그렇게 허망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제목을 보면 실학이 막 엄청나게 확장된 것처럼 실제로 그 당시 청나라 잠깐 멘트도 나오지만 청나라를 오랑캐로만 취급했지 그 청나라의 발전상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일부 실학자들 제외하고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학은 실학대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키지 못했던 그 한계를 왜 그랬는지 그걸 짚어가면서 좀 우리가 후세 우리들이 다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명이 정말 필요할 때는 설명을 안 하고 또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설명이 많이 되는. 그래서 이 시청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긁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특히 경복궁의 그 어떤 석상 부분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미는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좀 뭡니까 자막이라도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설명이 되면 어떤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편한 마음에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시청자들이 좀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확 지나가 버리면 좀 맥락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참
그 기획 의도대로 잘 만들어진 프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분께서 오스트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풍의 그 건축이었다. 근데 자막은 호주로 나왔어요. 호주로. 이건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경복궁 편에서는 이대 임금이 태종입니다. 자막에. 이대 임금은 정종이지. 이거 물이냐 이거. 어? 어떻게 그런 자막을 실수를 할 수 있을까? 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상당히 좋았던 거는 하여튼 그 진행자가 회가 거듭할수록 상당히 좀 너무 매끄럽고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실학편에서는 처음이었나? 종묘. 그 김민지 씨가 이제 옷을 걸쳐요 뒤에. 그러니까 이제 추우면 이제 입고 더우면 이제 걸치잖아요. 이게 처음 하신 건지 아니면 좀 경험을 없으면 상당히 이게 지금 종묘 들어갈 때 의관 정제가 안 돼 있었어. 뒤를 딱 모습이 걸친 옷에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끝나야 이제 의관을 많이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뭐 정보 전달이나 지식의 차원에서 보면 저는 뭐 나레이션이라든가 뭐 질의 응답하는 거 그다음에 약간 이제 정말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적절하게 자막이 또 표시되고 이러면서 많은 정보를 얻기에는 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미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좀 고민이 되는 건 종묘 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제례의 방식이 어떻고 뭐 이 공간이 어떻게 됐고 처음에 몇 칸으로 지어졌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몇 칸이 됐고 이런 정보가 과연 지금의 시청자들에게 어떤 성찰과 반성 이런 걸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적 성격에서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뭔가 현장을 가서 현대인들에게 어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교훈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잘못 표기된 고사성어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5일 뉴스앤이슈 화제의 말말말 코너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기준 의원이 출마 이유를 밝히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에게 말이 많으면 자주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는 뜻인 다언삭궁이라는 사자성어로 충고를 했다고 그래픽으로 전했는데 다언석궁으로 잘못 표기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정해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계층에 대한 기사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단순히 제외된다는 것만 제시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제외 조건 등을 그래픽과 자막으로 제시했고 기사를 보면서 쉽게 자신이 제외 그룹에 속하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해서 매우 유의미했다는 모니터 평가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인호 고려대 교수로부터 성숙한 공론장의 역할을 기대합니다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판문점에서 귀순한 북한군에 대한 보도는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은 북한군의 치료를 담당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이의 설전이었습니다. 사실 설전이라고 표현했지만 두 사람은 직접 상대방을 겨누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설전이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의 상태를 알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김종대 의원은 치료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 환자인 북한군의 인권 침해 우려와 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인격 테러, 범죄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김 의원의 비판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던 이 교수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졌고 진영 논리까지 합쳐지면서 곧 엄청난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도 환자를 살리는 자신의 본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
예를 들어 의학계와 주변의 오해와 모함, 열악한 응급의료 시스템,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는 언론 등에 대해 비판했지만 많은 언론은 이를 이국종 교수 대 김종대 의원의 싸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저는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논란 속에서 우리 언론이 귀중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은 정확한 사실 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많은 언론은 냉철한 사실 보도보다는 각 언론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선명한 대결 구도를 만들어 뉴스 소비자들이 왜곡된 인상을 갖기에 충분하게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관련 이슈의 폭발력까지 가세하면서 이 문제는 너무나 과열되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조차도 힘들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비판이 이 교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언론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고 이 교수 역시 본인의 브리핑도 김 의원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여러 언론이 만들어 놓은 선명한 대결 구도 속에서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작은 목소리에 그쳤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과열된 여론으로 인해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논의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언론은 알 권리 충족뿐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의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제기한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또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수렴해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냉철하고 사려 깊은 언론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자성을 위한 문제 제기는 언제나 역풍을 걱정하며 자기 검열 끝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수기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언론도 성숙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